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영상, 자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어, 이 피해자가 이 싸움을 하는 데에 정말 불리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추정 60분에 나왔는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인터뷰 하신 분들 내용, 이런 것들 보면은 가장 잘못 생각을 한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피해자가 결국에는 가해자로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좀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 그 비호 세력처럼도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참 너무 좀 안타까워요. 어, 예를 들면은,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실제 팩트예요. 팩트인데, 그 팩트가 우리는 재단이, KOK 재단이 201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5년 지금 현재까지도 재단이라는 게 일단은 존재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저기 오늘 추정 60분을 다시 한번 보면서도 좀 느꼈던 게 일단은 이 KOK 쪽에서 재단 쪽에서 어떠한 뭐 소위 말해서 원금 보장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뭔가 나온 게 있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영상 속에는 7성으로 나오는데 그 당시에 뭐 8성은 아니었고 7성으로 되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언급하는 내용 자체도 어, 이 우리가 생각하는 원금을 현금으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토큰으로 보상을 받고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스테이킹은 당연히 암호화폐만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현금이라는 용어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럼 거기에 출연하는 그 인터뷰를 한 사람들 대부분들은 뭘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현금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개개인들이 피해자들이 소개를 하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비유적으로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현금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요. 어떤 분은 13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1,300만 원을 넣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이 엄청 실이 들어오더라. 경상도 사투리로 엄청 실이 들어오더라. 근데 그 엄청 실이 들어오는 게 현금이 실제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현금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가격을 보고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엄청 실이 돈이 들어오더라. 이런 표현을 한 거지요. 내가 거래소에 가서 거래소로 내가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던 거를 내보내서 현금화를 시키는 시점에 이게 그 가치가 거래소의 가격이 좀 높으면은 현금으로 그 현금화 했을 때 엄청난 수익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모르고 해도 잘 하신 거다라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시기를 잘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적도 있는데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플랫폼 가격이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갭을 두고서 연동이 되었을 때, 그러면은 그 가치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어,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보상받은 그 플러스 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원금, KOK 개수가 플랫폼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거래소의 가격이 좀 떨어져서 내 플랫폼 가격도 같이 좀 연동을 해서 갭만큼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개수가 좀 더 나오고 나온 게 거래소로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의 가격이 별 차이가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요만큼의 이득을 보고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요만큼의 손해를 보고 나오면 결국에는 내가 들어갔던 수량만큼 그게 가치 자체가 플랫, 거래소의 가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다라기보다는 그냥 비슷하게 그래도 큰 손실 없이 이렇게 좀 어, 우리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제가 주장을 하는 거는 이런 플랫폼 가격이 여러 번은 상승을 하는데 그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렇게 했는데 내려올 때는 엄격도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가장 크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완전히 벌어져 버렸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우리가 어, 원금을 현금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현금이라고 하면 저도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원금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우리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종류가 스테이킹 될 때 사용이 됐는데 근데 이게 스테이킹이 딱 되고 나서 원금 자체를 스테이킹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매수를 했을 때 가격이 내 원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일단은 내가 몰랐고 그 다음에 현금이 모든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도 또 피해자들이 너무 몰랐던 거고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몰라도 너무 몰랐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되는 동안 사람들은 거기서는 어, 추정 60분에서는 피해자가 한 120만 명, 140개국에 120만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본 사람이 있고 수익을 못 보고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을 건데 결과론을 놓고 보면은 그 보상을 받은 거를 빼가지고 쓴 사람들은 거래소로 내보내가지고 쓴 사람들은 손해를 손해가 아니고 이득을 보고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냥 놔두면은 이게 현금이고 플랫폼 가격 그거 하나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랫폼 가격이 뭐 따라서 내려올 거다. 우리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도 좀 받고 했는데 근데 지금 플랫폼 가격을 조정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려오고 나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사기라는 거를 그 성립을 시키려 그러면은 고의적으로 기망을 해서 그 투자를 또는 원금을 넣도록 할 때까지가 기준이고, 그때까지 거짓말을 계속 해가지고 넣도록 하고 나서 넣었을 당시에 이 원금을 빼줄 수 있냐 없나가 가장 큰
그 기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이걸 잘 몰랐는데 사기가 성립이 되는 요건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넣었을 때까지 내가 어떠한 그 잘못된 내용으로 돈을 넣도록, 그러니까 이제 원금이라고 하는 게 저는 뭐 어쨌든 가상자산이니까 가상자산을 넣도록 했고, 그렇게 했을 때 넣을 때까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넣었다. 그 이후의 문제는 별개라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요 넣을 때까지 그런 거고, 넣는 것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금을 넣었을 때 요 넣는 개수를 내가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또 두 번째 관건이지요. 그럼 지금 내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게 그 거래소,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돌려받았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플랫폼 가격을 조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이거를 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기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0.0006달러기 때문에 이거를 플랫폼 가격 없이 뭐 현 시세로 해가지고 쭉 다 준다고 했을 때 그 개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 거기 뭐 그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는 가격은 뭐 더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의미가 사실은 없죠. 뭐 먼저 나온 사람이 조금은 덜 손해를 보고서 자기가 처음에 넣었을 때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이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받았을 때 먼저 거래소에 내다 판 사람은 그래도 0.0006에서 0.0002에서 0.000 3개, 그 0이 소수점 밑에 3개가 아닌 4개, 5개 정도 돼가지고 팔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이거를 그 조금이라도 손실을 적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금이라는 그 가치를 현금으로 넣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게 가상자산을 넣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그거 자체를 회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면 사기도 그렇고 유사수신도 그렇고 뭐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100%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업무상 배임으로 이렇게 그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속이고 넘어가는 부분 그 이후에 어떻게 이게 정책적으로 뭐 조정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사후의 문제잖아요. 내가 피해 금액을 넣는 정도 그러니까 뭐 그 우리는 암호화폐로 넣는데 그 이후에 사업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좀 바꾸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망해버렸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뭐 제가 알고 있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에는 이 일 자체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 가치가 내려갔든 어쨌든 간에 이건 다 그냥, 어, 제외를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지금 주장을 하는 거는 그 스테이킹, 스- 그, 뭐, 그, 그 당시에 칠성이라고 한 사람도 그 스테이킹 용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도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들을 정말 많이 써요. 그러면은 이 스태킹의 개념을 딱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스테이킹을 했고, 스테이킹은 누구의 것도 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모두의 것인데, 그게 KOK는 일단은 가치가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뭐, 없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나머지는 살아있는데, 그 테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그 가치가 그대로 있고, 비트 이더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그거 같은 경우는 거꾸로 역으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찾는 게 우리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간 거죠. 그리고 업무상 배임으로 따졌을 때는 사기 유사수신 그쪽 어, 공소장을 쭉 열거를 하는 데에 세 명이 특경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금액 자체가 5억은 넘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50억까지 넘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 5억에서 50억 사이에 있는 쪽이니까 특경법으로 하면 5년짜리가 10년 정도를 받는다. 이 정도가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업무상 배임으로 그 배임 금액이 이득에 해당이 되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한 뭐 최소 하여튼 간에 3조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50억만 넘어도 되는데 3조 원 이상이 되는 걸로 저희는 이 법적인 그 판결을 받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업무상 배임으로 따지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우리가 자산으로 넣어놨던 뭐 스테이킹을 해놨던 거 자체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이게 없으면은 사실은 업무상 배임을 해봐야 뭐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근데 그게 일단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고, 그 가진 자가 누구나 하면은, 우리가 지금 추정 60분에서도 나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KOK의 그, KO, 거기서도 뭐 설명을 할 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식회사 미디움을 찾아갔어요. 미디움 파운데이션, 홍콩 법인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정식 영어 명칭으로 하면은 미디움 리미티드 홍콩이었고 그리고 요거는 홍콩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홍콩 법인이에요. 그런데 주식회사 미디움을 찾아간 거는 그 거기에 명패에 보면은 건물 명패에 보면은 미디움 인코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그런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그냥 미디움으로 인정을 하고서 그쪽에서는 이제 취재를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거를 증명을 좀 하기 위해서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리미티드라는 게 2021년 4월 15일 그, 이 언론 기사를 보면 그렇게 개혁회 재단의 개혁회 플랫폼 운영 인수를 했다라고 그런 계약 내용이 기사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5월 7일 돼가지고 한 3주 후에 미디움 리미티드에서 인코퍼레이션으로 주식회사 미디움으로 넘어갔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V3든 그다음에 주식회사 미디움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언급이 엄청나게 그 기사 내용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에도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는 누가 이 재단을 했는지가 이제 밝혀지는 거지요. 그러면은 재단이 하던 업무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자산에 대한 부분도, 스테이킹에 대한 그 자산 부분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그거는 제가 스테이킹을 하는 절차를 PT로 이제 설명을 했던, PT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했던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손을 대 있는 개발자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계자가,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래밍을 한 사람들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무도 그놈들이, 그 다음에 쥐고 있는 이 자산 스테이킹에 대한 것도 그놈들이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사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업무상 비임으로 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썼을 거냐라고 추적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경찰 측에서 확인을 해달라는 거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계 자료에 들어있는 입출금 통계 자료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입금됐는 게 출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출금이 어디로 그 출금이 돼가지고 사용이 됐는지 무슨 용도로 사용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에 자금 세탁과 관련돼 가지고 보이는 게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 뭐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도 뭐 언급을 하는 거 보면은 나라장터인가 뭐 거기에 공개 입찰을 했는 장비를 몇 개 뭐 그 입찰이 됐다. 조폐공사와 어떠한 그 저기 계약 관계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쪽에서도 뭐 비슷한 내용이 뭐 있었던 한국도로공사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계약을 한 경우가 없다. 그리고 시사 멘트리 추적에서는 한 70억 정도가 그 회사의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KOK 재단으로부터 매출이 생긴 걸로 알고 있다. 그럼 그 70억이라는 돈을 생각을 해보면은 재단이 아예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재단이 지갑을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70억을 뭐, 비트나 이들을 팔아가지고 줬으면 모를까. 그거 자체가 그 당시에 보기로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그 회사가 2019년, 20년 매출이 거의 없다가 21년도에 그 자본 잠식 상태였다가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그런 내용을 누가 써주겠어요? 언론사가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그거를 냄새를 맡고 어떠한 회사, 그러니까 그 회사의 뭐 주식회사 미디움이죠. 미디움이라는 회사에 직접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그거를 알았을 거냐. 기사 제보를 회사 측에서 줘서 그렇게 올려놨겠죠. 거기 보면은 추정 60분에서 언급한 내용이 그 부산시까지 찾아가가지고 담당자하고 뭐 이야기를 했는 거, 그거는 저희가 이미 그 집회를 하면서 확인을 다 했던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거기가 돈 없는 기업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사무실 하나 얻는 거, 그 저렴하게, 어,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갖추어져 있는 그 장비라든가 이게 일종의 뭐 인프라죠. 그거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블록체인 특구, 그러니까 부산시에 있지 않은 외부의 본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부산시에다가 본사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MOU, 양해각서를 뭐 15개 기업들과 그렇게 이제 했는 정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둔갑이 됐느냐? BIBC라는 그 부산국제 뭐 블록체인 센터를 거기에다가 설립을 하겠다.
민자 5천억을 가지고서 그거는 제안서만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 이후에 액션이 없었으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부산시의 답변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받았고 그 추정 60번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거의 똑같은 내용을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자기들이 어떠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어떠한 프로그램 솔루션을 제공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뭐 21년도에 160억이라는 매출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게 일단은 이 KOK 재단에서 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 한국도로공사든 조폐공사든 여기에서도 매출이 일어난 게 없다. 그다음에 21년도에 그 미국의 뉴욕주에 있는 그 MTRT라는 회사를 하나를 인수를 해가지고 22년도에 매출이 1,583만 불인가 뭐 제 기억으로는 대충 뭐 그 정도의 금액인데 하나로 따지면은 한 200억이 되지요. 근데 그 전에 1913년도에 설립이 된 그 회사가 그 인수 뭐 양도를 하기 전까지 한 100만 불에서 150만 불, 뭐 그 파이낸셜 레코드를 그 당시에 봤을 때 한 3년치인가 뭐 2년치인가 이렇게 나왔는 내용을 보면은 그 전에 그 정도밖에 매출을 못 올리던 게 거의 뭐 100만 불이라고 하면 15배, 150만 불이라고 하면은 10배 정도의 매출을 올려요. 그 회사는 그렇게 긴 기간 동안에 이 영업을 하고 해왔던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 잘 알겠어요. 아니면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던 그런 업체가 비전문 분야의 그런 금속 도금 물질 뭐 도금 이런 제조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한 매출이 생길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역시 이 자금 세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걸 가지고 저희는 그 고발 조치를 해놓은 거죠. 근데 뭐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해놓으니까 뭐 모 단체에서는 LA 약간 라스베가스 어디에다가 뭐 제가 그 탄원서 같은 거를 넣었는데 그거는 라스베가스의 한 지우기에 대한 부분을 이미그레이션 코트 거기에다가 뭐 넣은 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우리 건과 비슷하게 그렇게 뭐 이야기를 또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이 결국에는 이 스테이킹 되어 있던 그리고 어, 업체가 이거를 쓸 수 없는데 썼다는 그런 거를 좀, 이제, 이득을 본인이 직접 했다. 또는 삼자한테 뭐 어떤 식으로 그렇게 했다. 이걸 이제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스테이킹 지갑을 찾겠다는 거고, 스테이킹 중에서 비트이더 USDT를 찾겠다는 건데, 이게 우리하고 지금 사기 유사수신 이렇게 뭐 공판까지 가 있는 이거와의 가장 큰 차이요. 근데 여기에서 어제도 설명을 드리고 이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을 건데 사기 유사수신으로 했을 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를 구 범죄를 그 범죄 성립을 하기 위해가 그 조직의 일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눈을 뭐 닦고 아무리
재단 공지 내용이든 이런 걸 봐도 원금 보장이 없어요. 원금 보장에 대해서는 이런 용어들을 쓰지 마라. 그렇게 홍보 가이드라인으로 나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레벨들도 뭐 그 다른 그 유튜브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정 60분이나 나머지 부분에서도 유튜브 상에서 원금 보호장이라는 용어를 쓰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게,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닌 토큰으로 또는 코인으로 스테이킹을 한다는 내용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봤을 때 재단이 있고 뭐 운영사가 있든 재단이든 뭐든 이게 같은 것이니까 지금은 꼬라지 봐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역할이 그러니까 그 다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레벨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내려오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원금 보장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원금이 현금이라는 이야기를 뭐 그 사람들도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려오면서 계속 그 소위 말해서 총책, 뭐 최상위 모집책, 중간 모집책, 하위 모집책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피해자들이 너무나 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은 뭐 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좀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정 60분에서 인터뷰하신 그분들과 같은 상황에 소개들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사람, 그런 분이 거기서는 뭐 4천 명, 5천 명 하다가 4,700명을 소개하신 분도 그렇게 안다라고 하면은 원금 보장이, 그러니까 원금이라는 것 자체를 현금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내가 보상을 받은 것도 현금이라고 생각하면은 답변을, 인터뷰를, 그 다음에 지금 고소를 하고 했는 부분들도 다 그렇게밖에 그 정언을 한다거나 진술을 해도 그것밖에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렇게 이제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 원금 보장이 되고 현금이다라고. 근데 현금이 아닌 거는 경찰도 지금 그렇게 뭐 알고 있고 분명히 그 공소장에 대해서 그게 뭐 돈을 받아서 뭐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 3심 합의제 주심 판사가 그 검사한테 원금이 현금이냐 가상자산이냐 이거를 그 서면 답변으로 하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가상자산 암호화폐라고 이제 뭐 답변을 하겠지요. 그러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이야기들이 이제 시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이 원금이 가상자산이고 가상자산은 가치가 항상 변동이 되고 그다음에 그 원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쪽에서는 고소인 쪽에서는 매수를 할 당시의 거래소의 가격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따져지겠지요. 그리고 범죄가 구성이 되기 위해 가지고 범죄 조직으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뭐 그쪽에서는 총책, 뭐, 모집책, 판매원, 하위 판매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요, 뭐, 제가 보기에는 판매원 또는 하위 판매원에 해당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또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가 사기로 또는 유사수신으로
처벌이 돼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공범자가 되는 거죠. 피해자라고 하기보다는 공범자가 더 되는 거지요. 근데 거기에서 진술을 한 사람들 그렇게 이제 그 믿고서 소개도 하고 했으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범죄자가 되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다 이거고. 그리고 여기 모집책들이 도대체 어떠한 레벨,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소개를 했을 때 이게 범죄자가 되는지, 그러니까 공범자로서, 가해자로서, 범죄자로서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또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게 경찰이 이제 뭐 조사를 하게 되면 부르겠지요. 고소자 중에서도 고소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원금 보장이 안 되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저거 여기에 하지도 않았을 거고 소개도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개를 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도 포함이 되고 이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소개를 받은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소개를 했는데 또 소개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소개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면은 그거는 그대로 경찰이 원하는 대로 공범자들이 쫙 연결이 되고 그 전체는 이제 뭐 그게 이제 저는 사기 범죄 조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범죄 행위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했다.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서 법적인 처벌을 받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해자가 됐고, 그 다음에 이거를 원금을 또 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했을 때 돌려준다고 했을 때는 피해 금액도 받아봐야 가상자산으로 뭐 분명히 돌려받을 거니까 받고 나면은 이제 뭐 10달러가 되든 100달러가 되든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범죄자로서 뭐 그 형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여기서 우리가 어, 뭐 저놈들을 뭐 감옥에 잡아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피해를 봤다는 그거를 회복을 하는 게 가장 일차적인 어떻게 보면 최우선 뭐 목표라고 하면은 우리 피해 금액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증명을 하면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돈 찾는 것도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배임으로 했을 때는 그 금액이 뭐 50억 이상이 돼버리니까 일단은 어, 가중 처벌이 돼도 뭐 특경법상으로 5억 원 이상이 되면은 5년짜리가 10년이 되는데 50억을 넘어가지고 몇 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무기징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너무 크니까. 거기서 몇 명이 그렇게 하는 거에 어, 개개인별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뭉티기로 이렇게 금액을 토탈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190명 정도가 고소를 했는데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에 해당이 되는 사람 여기에 3명이 있으니까 이게 특kim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범죄에 대해 가지고 그 이하 것들은 개개인별로 따진다 이거예요. 뭉뚱그려 가지고 사기로 해서는 금액을 그렇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분명히 특경법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5억 원 이상이 3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개개인별로 5억 원짜리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3명이 되기 때문에 특경법으로 하니까 최대 1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는 스테이킹 지갑 자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현재 거래소로 내보냈을 때 최소 3조 원 이상이 된다는 거지요. 3조 원도 필요 없지요. 예를 들어서 뭐 수천억만 돼도 제가 보기에 이거는 무기까지 때려도 무방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요. 왜? 피해자의 숫자가 많고 금액이 일단은 엄청나게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업무상 배임으로 가야지 형도 크고 형도 엄청나게 때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그 스태킹 되어 있는 거 끄잡아냈을 때, 그 다음에 보상을 받았던 거, 이거를 현금화했을 때 거래소로 내보내는 내보내는 개수가 가치가 올라가 있어야지 우리가 현금으로 줄 수 있는 게 커지죠. 그거를 스태킹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를 가지고서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번듯하게, 뭐 그건 이제 합의가 된다 그러면은 번듯하게 우리가 KOK 플랫폼 속에 서비스 되는 콘텐츠들을 제대로 넣을 수도 있다. 운영을 할 수도 있다.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걸 살려보겠다는 게 우리 생각인데, 그리고, 어, 거기서도 보면은 그 커뮤니티 풀이라는 데서 얼마 전에 공지에 나왔는, 뭐,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드 자체 운영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뭐 개별적인 노드들이 이제 가져간다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노 드래곤이라는 것 자체도 게임을 그거를 모든 거를 크립티드라는 거기로 위임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두 번째 나왔던 그 뭐 아직 그 픽스가 되는 뭐 협의 사항은 실행을 할 만큼 이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서 서버 운영비를 1,800만 원인데 1,800만 원을 뭐 KUSD로 해가지고 그거를 현재 시가 그 뭐지 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3개 KUSD를 뭐 구독료로 해가지고 4천 명이 되면은 한 1,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이상이 된 거는 그거를 K스타를 산다. 그러고 나서 그는 소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KOK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비트나 이더 USDT를 가지고서 KOK를 거래소에 있는 걸 싹 다 사버린다 이거죠. 음, 매수세가 생기고 그 사들였던 거는 우리도 소각을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좀 해보겠다는 게 목표인데 지금 그래서 어제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그 다른 거예요. 원금 보장이 되고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 범죄가 어, 성립이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빨리 제가 면담을 할 때 원금 보장에 대해 가지고 재단에서 나온 게 있더냐 그 다음에 고랩에서 나온 게 있더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그 진술을 한 사람, 증언을 한 사람, 뭐 고소인 진술이겠죠, 전부 다가.
그렇게 했는 사람들 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했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개를 그렇게 했을 거니까 그 사람들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받아내야지요. 그럼 그 사람까지 또 여기에 이제 범죄자로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근데 그걸 그렇게 되면은 범죄 구성을 그렇게 조직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원금 보장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원금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했죠.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범죄가 구성이 되겠느냐. 그래서, 아, 저는 답답하다는 거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쭉 보면서 가장 바보스럽고 가장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은 소개를 한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그렇게 소개를 했을 거다. 했으면은 우회할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2022년도부터 그 김판종 씨한테 뭐 메일도 보내고 그게 메일이 아니었고 제가 그 CS 센터에다가 자료를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통화도 했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내용처럼 어 이게 그 플랫폼 가격을 플랫폼 가격 조정에 대해 가지고 왜 안 했는가?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는 데에 백데이터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또 발뺌을 하지요. 유지 보수, 뭐 개발, 뭐 이런 쪽에 용역 일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거기가 재단보다도 재단이 하고 있는 역할을 그대로 바지 사장만 하나 씌워놔놓고 모든 것들을 했다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업무를 누가 하고 있었고 이 스태킹 지갑도 또한 누가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가면은 피해자들이 그 가해자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도 손실금을 회복도 못하면서 범죄자가 되면서 사기 유사수신이 성립이 되고 유죄 판결이 나면은 누구만 좋은 꼴이 되냐? 경찰에 경찰만 하나의 사건을 해결했다라고 뭐 인사고과에 어, 도움이 되든지 뭐 이럴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피해자는 꽝돼 버리고. 근데 민사소송으로 뭐 300만 원 받았는 거 그게 항소가 되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판사가 그렇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쪽에서 아마 그 피해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소인들은 분명히 그 배상 명령 신청서를 다 작성을 했겠죠. 근데 아까처럼 원금이 가상자산이고 가상자산이 스태킹돼 있고 스태킹돼 있는 게 거래소의 가격에 그 당연히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개수가 내가 넣었을 때 당시의 개수만 주어졌을 때 거래소의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원금을 어떻게 산정을 해줄 거냐. 사람마다 날짜마다 같은 날짜에도 시간대별로 가격이 다 다른데 어떻게 원금 산정을 해줄 거냐. 근데 그거 자체가 아예 일단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그 투자를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KOK 플레이 플랫폼에 그리고 가상자산을 통해 가지고 이익을 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뭐 그 저기 비근한 예로 나는 현금을 줬다 누구한테 나는 현금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거다는 거죠. 그럼 뭐 이게 막무가내로 법적으로 뭔가 따지고 범죄 행위를 따지는데 그게 될 거냐는 거죠. 바보스럽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또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는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건 자체가 이 범죄 사실 자체를 입증을 못하는 그리고 이제 피해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그 저기 원금이라는 게 가상자산이고 개수로 주어진다고 하면은 끝나버리면 그렇게 끝나면은 이거는 그냥 뭐 누구한테는 아주 최고의 뭐 그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최고의 그 기회 제공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죠. 제 심정은 결국에는 보소인도 피해자도 수사관도 검사도 전부 다가 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범죄자는 변론, 그러니까 이제 범죄 행위를 반박을 하는 입장은 방어하는 입장이잖아요. 방어하는 쪽에서는 범죄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를 하나하나씩 그게 아니다라는 것만 탁탁 제거를 하면은 무죄가 되지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전에 뭐 강남경찰서 세 번째 형사가 저한테 이야기했는 그 내용, 그 피해자가 고소 또는 고발자가 범죄 행위에 대해 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가장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저는 여실히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을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몇 번이라도 좀 들어보세요. 제 파트너는 미국에 있는 제 파트너는 제 영상을 경우에 따라서는 5번씩 또 듣는데요. 한 번 듣고서 이것도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속도 빠르게 해놔 놓고 막 이렇게 듣는데 능력이 되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한데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면은 뭐 평생 가도 앞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현재 상태 이상 변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결론이 딱 나버리면은 완전히 꽝 돼버린다. 평생을 이 부담을 쥐고서 계속 뭐 죽을 때까지 뭐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 정말 많겠죠. 그러고 그냥 끝날 수도 있다. 근데 그나마 저희는 그렇게 접근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각자의 뭐 판단에 맡깁니다. 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항상 드리면서 종종 그런 말씀 드렸죠. 피해자가
제가 뭐 여러분들 대변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돈 받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몇몇은 후원금을 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거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고, 적어도 내용 정도는 뭐 스스로가 이 문제를, 내 피해를 회복을 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큰 돈이 들어간 사람들은 뭐 수백, 수천만 원이 들더라도 전문가를 위촉을 하든 또는 뭐 변호인을 뭐 선임을 하든 돈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되게 어려운 게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을 그런 사람들한테 할 수 없을 때는 그 변호사도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비즈니스 워먼이고. 그냥 돈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거기는 또 뭐 선불이잖아요. 대부분이. 하고 나서 수임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치고 나도 내가 받았는 거 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소수의 분들 뭐 힘을 좀 얻고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거는 뭐 범죄자, 욕설, 뭐 명예훼손, 뭐 모욕 뭐 이런 것밖에 없었고 그걸로 또 고소도 당하고 하루하루가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답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알면서 답답하니까 스트레스가 두 배예요. 아니 두 배가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일 수도 있죠. 모두 뭐 시간이 지나고 힘든 거 알지만은 누구한테 그냥 맡겨놓고 나는 뭐 시간 지나다 보면은 누군가가 해결을 해줄 거고 나는 그 혜택을 보면 된다. 이 인간 좀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어, 역할 자체가 그 인간으로서의 자세 자체가 잘못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굳이 이 싸움을 다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계속 요즘 와서 좀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잘 한번 내용을 어, 참조를 해가지고 스스로들도 피해자라면은 확인을 하고 스스로도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